우리 토요타 아키오 회장님이 또, 심심하게 안 해주셔. 또 엔진 발표하셨어. 아이고, 네, 그러면서, 이번에 나오는 내연 엔진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용인데, 예전에는 전기 모터 배터리가 엔진을 어시스트하는 용도였다. 이제는 엔진이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어시스트한다. 그런 용도로 최적화된 엔진을 개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하이브리드가 엎어치면 앞으로 나올 건 맺히는 거야. 엎어치나 맺히나. 그러니까 이게 주종이 바뀐다라는 거 외에는 이제 뭐 별 변화가 없어요. 좀 더 낮은 배기량에서 출력 밀도 높이고 효율 높이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게 전기차 시대의 전기차는 30% 시장을 점유하고 나머지는 하이브리드와 내연차가 균형 발전을 할 것이다라는 다분히 본인의 바람을 미래의 전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구만. 아하. 그런 발표가 자꾸 나오면서 문제가 되는 게,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자꾸 시작을 해서 그런데, 그러면 다시 또 이제 국내 기사가 이상하게 쓰여져요. 그러면서 저는 최근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토요타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회쟁인 덕분에. 그러면서 이거는 전기 모드로만 몇 킬로를 간대요. 저럴 거면 뭐로 PHEV를 사나 그냥 전기차를 사고 말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전기 모드로만 가는 키로수를 우리가 따져가면서 PHEV를 샀나. 그러니까 이상한 워딩들이 점점 발달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얘도 놀랬어 지금.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이상한. 나 이거 못 찍겠다. 이런 영상 말고 좀 재밌는 영상 없냐? 뭐 이러고 있네. 항상 우리가 PHEV를 조심하셔라 하는 건 기계적으로 복잡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PHEV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름 카메라랑 디지털 카메라 섞어 놓으면 좋잖아. 왜? 메모리 없을 때 필름 넣어도 되고 필름 없으면 메모리 넣어도 되고 완벽한 거 같잖아요. 그지? 그쵸, 당시엔 그랬죠. 그런 제품이 있었어. 그래서 네. 필름 카메라, 필름 칸에 딱 들어가는 디지털 백을 거기다 집어넣고 디지털 카메라로 쓰다가 그게 이제 메모리가 다 차면은 필름을 넣어라. 그게 왜 대중화가 못됐을까? 일단 복잡하고 문제가 많고.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 기능은 기능대로 떨어지고 필름 카메라 기능은 또 기능대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절대 안 되죠. 그게 안 나와요. 1 더하기 1이 잘 만들었다고 해도 1.2, 1.3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1마리도 못 잡는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복잡해지니까 가격이 일단 비싸요. 그리고 두 가지 파워트레인이 같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 공차 중량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구조 때문에 생기는 고장. 네. 포인트가 2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두 배로 고장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예상되는 고장 포인트가 하이브리드에서 그리고 내연기관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고장 포인트가 또 내연기관 쪽에서 나는데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PHEV를 계속 출시하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PHEV에 집착하냐면 전기차 기술력이 높지 않은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아직 준비가 잘 안 된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면 전기차 기술력을 통해서 P 시스템이나 배터리 BMS를 비롯한 전장 부분에 자신 있는 업체라 그러면 잘해놨겠지. 그렇죠. 네. 그런데 기술력이 떨어진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성능적인 부분만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내구성 그리고 또 잦은 고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조합이 돼 있으면 문제가 일으킬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내연차 부분에서도 적절히 전기 모터 P 시스템이 어시스트를 해주니까 얘는 뭐 기본만 할 수 있도록 좀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류의 PHEV가 좀 많아요. 약간 아니라는 설계. 그 다음에 독일 브랜드들은 기존의 강력한 내연기관을 갖춘 내연차들의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붙여서 좀 더 성능을 강화시키는 프리미엄급 PHEV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내연 자동차가 이미 지금 성능 포텐셜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조율이 잘 돼 있어서 내연차 자체로 밸런스를 잘 유지하도록 해놓은 그 메커니즘에 갑자기 전기 모터가 딱 들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흐름을 끊어버리네? 모터가 막 어시스트를 해주고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내연기관이 연구돼서 필드에 나가서 이런 성능을 내겠지라고 엔지니어들이 예측해서 실어놓은 엔지니어링이 설계된 의도대로 그게 발휘가 될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밸런스가 깨졌다 그러죠. 원래 의도된 그 셰시와 그 프레임의 그 밸런스가 그게 아닌데 거기에 모터와 배터리를 박아버리니, 혹은 또 이게 또 전기차도 공용해서 플랫폼을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레이어가 팀을 바꿨는데 기록이 죽을 쓰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알고 봤더니 팀워크가 안 되는 거야.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 선수를 서포트를 해주고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뭐 이 선수가 스트라이커라 그러면 미드필더라든지, 뭐 윙어가 뭐 궁합이 잘 맞는 윙어가 윙백이 있어야죠. 뭔가 이 선수에게 집중력이 될 수 있도록 골찬스를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밸런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율을 제대로 못하거나 기술력에 있어서 전기차의 P 시스템을 마치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경지에 올라서 다루는 기업이 아닌 이상, 그리고 내연차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해봐서 이 두 가지 특징을 어떻게 잘 녹여내야 시너지가 1 더하기 1은 2가 될까라고, 2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7, 1.8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PHEV는 그나마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PHEV는 아주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런데 동일이 지금 전기차 못한단 말이에요. 내연차는 잘해. 맞아요. 그리고 전기차도 못하는데, 못한다라는 건 전기차의 핵심과 이게 내연차와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내야 1 더하기 1은 2가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합쳐놓으면 성능적인 부분이나 내구성 부분, 그리고 또 그걸 장기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지보수의 부분에서 문제가 날 확률이 높겠느냐 아니겠느냐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면 너무나 답은 간단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비싼 돈 주고 사지 마라. 그쵸. 저희가 추천을 안 하는 이유들을 거의 다 말씀드렸네요, 지금. 거기에다가 또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예상을 해서 문제가 덜 생기도록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서 생기는 문제인지도 추적해서 해결할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벤츠나 BMW PHEV가 수리 한번 들어가면은 하세월이야. 기억이 없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차가 안 나와. 결국은 이것저것 다 검사해보다가 배터리팩 전체 다 갈아야 된다. 그럼 처음부터 해주지. 산지 몇 달 안 된 차가 막 2, 3개월 썬타에 묶여있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심지어 수입차라고 아주 비싼 돈 주고 사셨을 텐데. 그러니까 기자도 많이 하시고. 네. 두 가지 장점. 1 더하기 1은 2를 생각을 하셨을 텐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앞으로 토요타가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서 이제 엎어치나 매치나, 기존이 엎어치는 거였으면 이제 매치나 이제는 엔진이 전기 모터처럼 어시스트 영역으로 들어가서 뭔가 또, 말 잘 만들어. 이거랑 똑같은 게 조선모사. 아침에 그렇죠. 2개 주고 저녁에 먹이를 3개를 주겠다 하니까 원숭이들이 미쳤냐? 말도 안 된다! 물러나라! 그랬더니, 그럼 아침에 3개 줄까? 그러면 좋아! 대신 저녁엔 2개야? 오케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모터가 엔진을 어시스트 합니다. 그랬더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전기차 안 맞느냐?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모터가 주고 엔진이 어시스트 합니다. 그랬더니 좋아요. 이거잖아. 그렇네요. 뭐야 이게. 다이어트야. 아니, 사람을 원숭이로 하러 이 아키오 회장님이. 일본에 원숭이가 많아요. 그렇죠. 일본은 원숭이가 많이 살죠. 온천 가면 원숭이랑 같이 눈 마주쳐. 뭐 뺏어가더라고요. 뺏어가고 바나나 주면 다시 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애들이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토요타를 좀 이렇게 희화하는 경향이 좀 없잖아 있는데, 우리나라 브랜드가 아니니까. 뭐 그렇죠. 토요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은 절대 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들은요, 인류 복지에 또 문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제조사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도 사실 도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뭐 거대 자본을 거둬들이고 영업이익을 통해서 부를 누리고 있고 하긴 한데, 그들이 그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그 업계에서 정말 스스로를 갈아 넣을 만큼 노력을 많이 했고, 세상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정을 불살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캠리, 뭐 소나타, 또 아반떼, 코롤라 이런 차들이 지금 2천만원, 뭐 3천만원, 4천만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가격을 주고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축복이라고. 그렇죠. 많은 뭐랄까 이거 그 인류 문명에 기여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선구자들이에요, 선구자들. 자동차와 같은 종합적인 자본집약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이런 또 기술집약적인 완성 공산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존경받아야 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토요타 아키 부장님.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대단하신 분이고 인류의 발전과 문명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신 분이고 오래 사셔야 돼요. 그 기인치로 이대 회장님이 오래 못 사셨어. 50대 돌아가셨어. 너무 짧게. 안타까운. 그분이 진짜 토요타 이대 회장님으로서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자동 집기 기술 배우라고 보냈는데 미국 가고 영국 가서 자동차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그렇죠. 우리가 살 길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자동차 산업을 맨 땅에서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요타 집기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원래 섬유회사였어요. 자동 집기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자동차계에 과감하게 들어오셨는데, 물론 뭐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그 쌀가게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게 더 극적이지만 그죠. 드라마틱하죠 더. 돈 서비스. 일본 인상대로 정비하시고. 그쵸. 이런 게 더 극적이긴 하다. 토요타도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토요타가 저는 망하라고 재산을 절대로 지내는 게 아니라 한 3등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쵸. 1등 많이 했으니까. 그쵸.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전기차 시대가 완전히 오게 되면 바람인데, 뭐 테슬라가 뭐 1위를 한다 그러면야 뭐 어쩔 수 없고, 현대가 또 기아가 이렇게 같이 합심을 해서 1위를 하고 테슬라가 2위를 하고 토요타가 3등을 뭐 이런 걸 바라고 있는데. 저기 있네요, 토요타. 그래요? 하여튼 토요타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내연차가 이제 사경차 분야에서는 한 2040년 이후에도 2050년까지도 버틸 것 같아요. 대형 트럭을 내연 엔진 말고 디젤 엔진 말고 대체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한 10년 이상 지나면 이제 대형 트럭들이 활발하게 출시되는 시점이 될 텐데, 그런다 할지라도 교체되기까지는 그 시간이 걸릴 거고. 그렇죠. 수소는 뭐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해요. 수소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전기 분해를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뭐 전기 분해, 전기 써야 되는데 그 전기 배터리 저장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고. 그쵸. 실질적으로 핵융합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수소는 거쳐야 될 유통 단계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소 자체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뭐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딱히 없어요. 액화시켜서 한다고 해도 또 이렇게 충전하는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체 상태로 해가지고 뭐 카본 탱크 700바로에서 해봤자 안 돼요. 그 비용 대비 수송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토요타가 이제 동남아라든지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아프리카 쪽에는 내연 엔진이 2050년까지도 갈 것 같으니까 토요타의 그 현재의 포지션이 막 갑작스럽게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 시장에서 토요타와 폭스바겐이 성장 동력을 잃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 이제 매출이 꺾이는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지금 중국 시장이 전기차에 올인하면서 내수 브랜드가 현재 55%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더 올라갈 겁니다. 이게 한 80%까지 네. 올라간다고 치면, 지금의 현대처럼, 그러면 폭스바겐과 토요타는 연 800만 대 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못 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폭스바겐은 이미 그 뭐,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 현대가 한 850만 대, 900만 대 그 사이만 하게 되면 세계 1위로 올라서죠. 올라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지막 단계로 정의선 회장님이 이제 이번에 베이징 모터스에 네네. 1200명 보내가지고 중국 시장 다시 공략해서 한 5%만 먹자. 중국 시장에서 5%면은요
150만 대야. 그렇죠. 그럼 900만 대 되는 거예요. 150만 대가 이제 플러스 되면. 지금 중국에서 아예 못 파는 건 아니에요. 한 30만 대 정도 판다고 하니까 3, 40만 대. 그러면 이제 100만 대 플러스 하면은 한 800 중반 되는 거예요. 850, 860만 대? 그러네요. 그러면은 1위가 될 수 있다니까? 그렇죠. 토요타와 폭스바겐은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내려오면서 전 세계 판매량이 하락을 하고, 현대는 중국 시장이 지금 1.2, 1.3%니까 1.2 정도. 요거를 한 5%까지만 끌어올리면 한 120만 대 정도가 플러스가 되거든요. 5%도 필요 없는 게 한 4% 정도만 돼도 되는 게 지금 북미 유럽에서 또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은 5%까지도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중국 시장.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승부수를 건 거예요. 그렇죠. 중국 배우러 간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좀 특이해요. 상품성을 구성할 때. 우리나라식으로 아니면 글로벌 자동차 그런 가치 측면에서 상품을 제공하면 그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항상 요새 댓글에 그 얘기 많이 해요. 우물한 개구리다 너네들. 그 얘기 좋아해. 중국이 얼마나 큰 줄 아냐. 이게 글로벌이라는데 반대입니다, 여러분. 중국이야말로 특수한 시장이고 이거야말로 우물 아니고요. 글로벌은 미국, 유럽에 또 몇 개의 국가가 있습니까? 유럽연합에. 그렇지. 미국도 연합국가예요. 이거 51개 주 다 하나하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있죠. 아시아 있죠. 이 모든 글로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소비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그 환경,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와 추구하는 자동차의 상품성을 구성하는 요소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이게 글로벌이고 너네가 우물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주장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지. 이게 우물 아니에요. 그 중국이. 그 우물 안이 워낙 생태계가 이상하니까 그거를 저기는 생태계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게 안 팔리나 하고 보러 간 거예요. 아니지. 중국 사람들의 생각은 이걸 거야. 중국 밖은 다 우물이다. 그래, 이게 이상하다니까. 그게 말이 안 돼요. 중국 밖은 다 우물이다. 우리가 중심이고 밖은 우물이다. 중국 사람들이 그 우물한 개구리 이 비유를 정말 많이 써요. 이게 우리 댓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국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중국 사람들이 이건 우물한 개구리식 얘기죠. 이 얘기 정말 많이 해. 자기들이 우물 안에 있으면서 왜 우물밖에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 무서워해라, 배워야 한다, 우물한 개구리. 이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3대 워딩이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다 그러면 틀림없어, 그거는. 빼박이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길래. 그리고 중국은 지금 대략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이 한 120개 정도 된대요. 중국 자동차 네네. 완성차 업체가 내연차, 전기차 합쳐서.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10개 정도로 줄이겠다 선언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눈에 띄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무슨 아이디어든 뭐든 지금 막 기를 쓰고 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네들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눈에 들기 위해서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지금 기를 쓰고 했기 때문에 뭘 검증하고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안정성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중국 시장 관련해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번 보셔라. 뭐 급할 거 있냐. 우리 자동차 이용할 것도 많고 좋은 차들도 막 지천에 깔렸지. 그리고 토요타 악교 회장님, 잘 되길 바랍니다. 엎어치나 매치나. 그치, 엎어치는 거와 매치는 게 좀 다르지 않나? 그렇다고 치게요. 그럴 것 같아요. 다르지. 네, 어감이 다르잖아. 네. 엎어치는 것보다 매치는 게 좀 더 세지 않나? 그렇다고 하자. 네, 그러든 저러든 한판 아닌가요? 하여튼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토요타의 입장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예. 전기차가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그런 얘기 하겠나. 바로 승부수를 보려고 하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배터리에 막 엄청 투자하고 전기차 관련해서 또 엄청 투자하고 뒤로는 다 해요. 그렇죠. 다 해요. 앞에서의 행동과 그러니까 이게 그 왕관을 쓴 자의 고충이에요.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 상황 쪽으로, 기업 쪽으로 앞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해도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또 아예 안 온다고 하면은 욕먹으니까 30%밖에 안 된다. 전기차가 앞으로 아무리 대중화가 된다 해도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뭐 그걸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차피 미래를 종류별로 다 준비한 자들과 그 미래에 있어서 자신들이 완벽하게 대비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악몽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지주사 입장은 다르다. 현대는 내연차 시대가 유지되든 전기차 시대가 오든 하이브리드가 계속 가든 아니면 다 망하고 수소차 시대가 오든 다 대응이 되네. 다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정석적인 그 앞으로의 장래를 통해서 차세대 시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가 지금까지는 잘해왔으니까 앞으로 뭐 이렇게 기초 잘 다지고 나서 건물 올릴 때 또 삐거덕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하거나 잘못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유의 깊이 보시면서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잘못하는 거 지적도 해주시고 하면, 또 잘못하는 거 지적만 하시면 안 돼. 칭찬하실 때는 막 그렇죠. 끝내주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청에 너무 인색한 경향이 있어. 남의 자식만 칭찬해.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좀 칭찬을. 네, 여기 빨래. 여기다 놓으면 되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리릭 보러 왔는데요. 리릭 한번 보겠습니다.